한밤중에요. 뭔가 쫓고 쫓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밤중에 길가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형형색색의 빛이 번쩍번쩍 거리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버스로 다가가자 버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한쪽에 세워진 관광버스 안에서 마치 노래방 조명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뭔가 좀 자세히 보니까 버스 안에요, 지금 미러볼이 설치돼 있었던 거죠. 경찰이 접근을 시도하자 버스가 곧바로 달아나는데요. 경찰도 저 버스를 황급히 쫓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방지턱이 있는데도 속도를 아이고. 줄이지 않고 있고요. 네. 이제 신호까지 무시하면서 달립니다. 아하.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달리고 있죠.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차체가 기울 정도로 어이구. 급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밤중에 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질주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저 미러볼이 번쩍번쩍거리고 야, 있습니다. 밀어버린 쉴새로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3km를 지나서 네. 좁은 길목에 막아선 순찰차에 의해서 아하. 겨우 저 버스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수정 교수님, 대체 저 미러볼이 달린 버스는 대체 뭐고 경찰은 왜 쫓아가고 저렇게 세웠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게 이제 뭐 112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네. 지금 저런 버스가 세워져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큰 소음이 음악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아. 신고는 이제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요. 네. 누군가 버스를 정차해놓고 너무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있다. 아하. 이런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을 틀어놓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오면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소음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경찰이 오니까 다짜고짜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한 아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막 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아주 위태위태하게 네. 그렇게 이제 도주를 하던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한 것입니다. 네. 경찰도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 주변에 신고가 들어와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부르릉 출발했겠죠? 이게 뭐가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뭐 소음 신고가 들어왔어. 소음. 관광버스 안에서 너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서 운행 중인 차가 아니고 그런 상황은 막 도망갈 필요성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소음 신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왜 그 차를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지 확인을 해보려고는 과정에 도망가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잇따라서 추격을 해봤던 것이고. 저게 이제 관광버스였답니다. 관광버스, 뭐 전세버스인데, 여러분 관광버스 같은 거 혹시 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그 안에 음악이라는 게 대충 이런 거예요. 쿵쾅쿵쾅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크게 틀어놨을 거예요. 장희영 교수님. 네. 네, 음악도 그런데 좀 손동작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가요? 잘한 겁니까, 저? 네. 저는 이 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가 아니라 정차에 있던 네.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냥 차라리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차가 갑자기 도주를 하니까 경찰은 당연히 쫓아갔겠죠. 문제는 좀 무모하게 이제 이 차가 도주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신호를 다 무시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큰 차가 과속으로 몰려면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 방지턱도 그냥 휙 지나가는 정도의 과격한 운전으로 도주를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가의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로 이 차가 접어듭니다. 네. 저 큰 버스가 좁은 도로를 달리긴 더 어려웠겠죠. 그러다 그러겠죠. 보니까 길가에 세워져 있는 1톤 트럭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300m가량을 더 도주를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경찰차에 가로막혀서 멈추게 됩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이게 이제 버스 차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덩치가 커 보여서 속도감이 저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느껴지는데요. 상당히 광란의 도주국이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로 속도가 빨랐답니다. 앞서 보세요. 방지턱도 속도 안 좋으니까 벙벙 이렇게 뜹니다. 무려 3km를 도주국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렇게 막 신호 무시하고 달리면은 주변 차량도 혹시 인명피해는 없었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찔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갓길에 세워진 1톤 트럭을 들이받기까지 했다고 봐요. 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요. 들이받은 후에 300m를 더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어땠어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운전기사 체포가 됐는데도 세상에 이런 행동을 했다네요.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스가 못 갈 정도의 좁은 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 오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보라. 그러니까 이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혹시 술 마셨냐 그랬더니 술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음료 측정을 하자 그랬는데 준다고 계속 해놓고 이제 안 불고 어머니 이렇게 막 바람을 다른 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3회 음주 측정 거부를 해서요. 측정은 못했네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예. 음주 측정을 못하면 이거 처벌 못하는 거예요? 처벌하죠. 아하. 그러면 다 음주 측정하지 않죠. 아하. 음주해놓고.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경찰 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했을 때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고요. 아하. 1에서 3년 사이의 징역, 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뭐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뭐 네. 어떤 간격으로 몇 회 정도 하는 건데 아마 경찰관이 술에 취한 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고요. 아하. 뭐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애초에 앞서 우리 이수정 교수님도 그 말씀 해주셨지만 최명규 원장님, 애초에 저런 무모한 도주국을 왜 벌였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무모한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 응했어요. 근데 이제 술 냄새가 나요. 네. 그럼 경찰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몰고 왔어요? 아하. 그럼 본인은 이제 거짓말을 처음엔 했겠지요. 네. 저는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네. 갓길에 멈추고 나서 술을 마셨어요. 네. 그럼 경찰이 얘기하게 돼요. 음주 측정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레벨을 본 다음에 당신이 마셨다고 차에서 마셨다는 술의 양이랑 맞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음주로 면허가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면제가 되니까 일단 달아나고 본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술을 마셔서 주의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걸어오는 경찰이 이렇게 탁 오는 것만 보고 당연히 경찰은 순찰차로 움직이지만 네. 본인은 그 걸어오는 사람만 따돌리면 된다고 본인 또 이제 착각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버스 운전기사분은요,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음악만 끄면 됐을 법한 그런 일을 지금 크게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키웠어요. 그리고 더 지금 나쁜 거는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칫 많은 분들이 이 관광버스 기사님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될까봐 정말 걱정돼요. 전국에 계신 많은 관광버스 기사님들 정말 규정을 잘 준수하고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잘못된 피해가 번질까봐 또 걱정도 됩니다. 제주도에서요. 정말로 얼굴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 믿기시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제주도 이 곳곳에서 야심한 밤에 얼굴 없는 남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얼굴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이 남성의 시커먼 속내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하.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 새벽에 한 남성이 식당가에 나타납니다. 지금 네. 보시면 얼굴을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네요. 모자를 쓰고 있죠. 잠시 후에 저 남성이 건물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두둑히 챙겨 나오고 뭐 있습니다. 잔뜩 들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한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고요. 네. 또 같은 지역의 한 편의점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뭔가 좀 움직임이 느껴지죠. 네. 한 남성이 전등을 비춰가면서 계산대 금고를 열고 있고요. 네. 편의점 여기저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뭐 뒤집어 보고 귀중한 있습니다. 물건 찾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벽면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네.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하.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지역에서 계속 도둑이 든다는 신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자기 가게나 이 영업점에서
급히 물건 챙겨가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장희영 교수님. 네, 아마도 저 얼굴 없는 남자가 처음으로 포착이 된 게 지난해 11월 초입니다. 11월 아하. 6일이었는데 한 서귀포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을 해서 20만 원을 절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하. 문제는 그 이후로 5개월 동안이면 거의 최근까지입니다. 최근까지 저 일대에서 연쇄 특수 절도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허. 무려 18회 507만 원 정도의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요. 보세요. 5개월간 5달 동안 식당, 편의점 대상으로 18차례인데 500만 원이면요. 박준 변호사님, 저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식당, 편의점,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가게 아니에요, 진짜. 저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 이제 범죄고요. 네. 이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딴 데 가서도 또 절도를 할 거니까. 그래서 CCTV하고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모자, 후드티 착용을 하고 진짜 얼굴 안 다닙니다. 보이네요, 진짜. 정말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경찰관들이 자 눈을 크게 뜨고 앞만 봐도 찾아낼 그게 수가 또 안 보여요. 볼 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경찰관이 블랙박스하고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아하. 문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상당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경찰이 못 찾겠어. 어떡하지? 그냥 포기할까? 이랬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로 얼굴도 가리고 장갑도 껴버리고 모자도 눌러 쓰고 해버리니까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체형만 알게 되고 옷이 똑같았던 거예요. 차량이나 그런 거를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사건 현장 주변 멀리서 범행할 때는 거의 도로만 걸어 다니면서 범행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CCTV 안 보이는 데서 추적이 끝났고. 근데 마지막 사건에서는 도보로 범행하고 나와서 다시 차를 타고 범행하러 가는 모습이 녹화된 게 확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비슷한 사람, 되게 완전 용의점 있는 사람을 저희가 한 명 봤던 거거든요. 저희가 맡은 사건의 맨 마지막에 피의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CCTV에 잘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저희가 피의자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이수정 교수님, 네. 경찰의 집념 참 대단한데 경찰이 파악한 몇 가지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보니까 이제 체형이 비슷한 사람을 찾았고, 아하. 그리고는 이제 옷도 크게 많이 자주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걸음걸이가 지금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완전히 직립이 아니고 약간 앞으로 구부정하게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걸음걸이의 특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추적을 했는데요. 네. CCTV와 블랙박스를 자그마치 200여 회. 또 CCTV나 블랙박스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18군데를 털었으니까 네. 그때마다 CCTV가 있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합치면은 아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걸 들여가지고 네. 이 사람을 드디어는 이제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CCTV에 아마도 얼굴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마스크를 안 한 인상 차기를 확보를 해가지고 검거를 한 아하. 그런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수사를 한 그러겠네요, 것이죠. 진짜. 진짜 저 CCTV 블랙박스 200차례 넘게 분석을 하면 우리 시체말 눈이 정말 빠질 지경이었을 거예요, 진짜. 눈도 충혈되고요. 그런데 이 도둑, 절도범 입장에서는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에 그걸 아마 실감했을 텐데, 최명기 원장님, 그래도 이 사람 잡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제가 범인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장이 아닌 곳에서 잡혔다고 가정하게 되면 처음엔 좀 놀랐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되게 허탈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꽁꽁꽁꽁 애썼는데 이렇게 잡힐 줄 알았으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라고 허탈하기도 네. 하고요. 또 마지막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하다가 네. 어쩌면 우리가 얘기한 실수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은 안 잡히는 건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절도범을 잡고 보니까 일단 이 절도범에게 이런 사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망해가지고 부모님 자금도 많이 끌어다 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니까 창피해서 집 나와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명의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관내 그 관광지 주차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이파이 터지는 그런 곳에 차를 세워놓고 그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노숙 생활을 거의 했던 거예요. 차량 안에서, 그 차량 안에 음식물 쓰레기랑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나 그런 게 다 떨어지고 하니까 범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관광지들 주변에 뭐 상가나 편의점 그런 데들을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라든가 현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훔쳤던 거고요. 그 어떤 범행 장소에서는 공깃밥 6개랑 김치를 훔치기도 했어요. 돈이랑 옷이랑 그런. 물론 우리 송정환 경사님도 자꾸 보니까 사정이 딱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장희영 교수님, 이 사람이요, 절도범이 38이에요. 정말 저런 정신으로 지금 무슨 노숙 생활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생각해야죠. 지금 무슨 물건을 훔칩니까, 지금? 예, 저도 뭐 그다지 딱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생각 네. 들어도.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돈까지 끌어다 썼다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본인이 뭐 끌어다 썼다 망했든 뭐 운이 안 좋았든 사기를 당했든 그 사연을 지나서 그리고 잠깐 집을 나와 노숙을 하는 동안에 생활비가 필요했다거나 먹을 게 필요해서 공깃밥을 훔쳤다 정도면 그래 할 수 있겠지만 5개월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본인이 훔쳐온 그 편의점 그리고 아까 막 식당 네. 그 드나들면서 그래 나는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편의점 네. 알바라도 했으면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횟수랑 비용을 보니까 한 20-30만 원씩 매번 훔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 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것, 그리고 아주 간단한 생활비, 그리고 차 안에서 뭐 공짜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쓰고 이런 정도라면 네. 이게 뭐 일주일만 해도 일반인들 같으면 정신 차리고 내가 뭘 해 먹고 살까 사업이 아닌 것도 일단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시급 얼마를 받는 아르바이트라도.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5-6개월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는 딱하다는 생각은 전 전혀 안 들고요. 너무 나약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근데 장희영 교수님 설명처럼 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이 사람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 기술도 있었다면서요, 기술. 네, 이 사람이 원래 배관을 다루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건축을 하는 장소에서 이제 네. 배관 일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보시면 가게에 침입할 때 불이 확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행 수법에 뭐 배전판에 스위치를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목격자를 없애야 되니까 네. 그런 범행 수법에다가 본인의 전문 기술들을 다 털어놔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검거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네. 아까 뭐 그 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어쩌면 일부는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인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게 좀 지자체에서 긴급 지원 예산 같은 거를 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대출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뭐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쉽게 알려준다거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범죄에 안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조금 더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진짜 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앞서 우리 이제 송정환 경사님 통해서 들려줬던 그 사연. 근데 다 핑계 같아요. 왜냐면요. 사업이 망해서 창피하다고 낮에는 차 안에 틀어박혀서 노숙 생활. 근데 낮에는 집 나와서 노숙하면서 낮에는 게임을 하고요. 밤에는 절도를 해요. 낮에 게임할 정신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죠. 지금 이런 정신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38세에 처음 이렇게 절도를 한다는 거는 흔한 절도범의 유형은 아니에요. 네. 그전에 전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네. 근데 우리가 보듯이 일단 첫 번째 요소는 굉장히 걸음걸이가 좀 달랐었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이 사람이 뭔가 장애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꼭 육체 노동을 하다가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창피하다라고 느끼고 저 차 노숙생활이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를 보다 보면 저는 우울증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은 번역을 잘못해서 눈물 흘리고 울어야지만 우울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자신의 파산을 하건 어딘가 도움을 청하건 그게 도저히 안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쓸데없다는 표현보다는 부적절할 정도로
죄책감은 진짜 많아지게 되고 어머니도 볼 수 없어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저 상황에서 가진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책도 안 읽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싼 돈으로 본인이 시간을 때우는 방법은 게임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렇다고 이 사람이 올바르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맞아요. 네.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를 했으면 경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앞서 우리 장영 교수님 딱 그 점 지적하셨지만 이 사람이 18차례 걸쳐서 훔친 돈이 507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굳이 내자면 한 곳에 한 30만 원 꼴이에요. 그런데 이 30만 원이 영세 식당과 편의점에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루 몇 그릇을 밥을 팔아야지 벌 수 있는 30만 원 그 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생 범죄죠, 절도가. 절도하는 사람이 뭐 흉악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세 상인이나 매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 절도범을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송정환 경사 정말 눈을 크게 뜨고 200여 회 블랙박스하고 CCTV를 확인해서 네. 결국은 범인을 검거했던 송정환 경사한테 좀 칭찬이 많이 가고요. 뭐 상 줘야 되는 상을 거 받았어요. 아니에요? 상을. 아, 그래요? 자랑스러운 제주 경찰 상을 받았고요. 네. 어쩌면 경찰관들이 이렇게 이걸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눈 되겠다. 크네요. 네. 진짜 눈 큽니다. 네. 눈이 아하. 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포상도 받고요. 잘생겼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송정환 경사님이요. 이 경찰로서의 본분을 정말 잘 지키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왜 웃은지 아세요?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박유천 씨 얘기입니다. 그 남양 유업 3세 외손녀라고 알려진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수사와 함께 갑자기 거론된 인물이 연예인 박유천 씨였죠. 황하나 씨가 함께 했다고 했고 박유천 씨는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긴 모발을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대 하지 않았다. 수면제 먹고 있는 줄 알았지 마약과는 전혀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간이 검사 소변이랑 이런 간이 검사했을 때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이 네. 검출이 안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경찰이 박유천 씨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물품들을 가져가면서 당시에 거기서 이제 모발이나 헤어 같은 걸 채취해갔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박유천 씨의 채무라든지 이런 것도 채취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양성이 나온 거죠. 아하.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너무나 박유천 씨가 당당하게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팬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게다가 누가 봐도 저 머리가 긴 상태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혐의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더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반증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채모 중에 하필이면 다리털에서 네. 이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네. 결국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박유천 씨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게 오후 늦게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도 있고, 아닐 줄 설마 했는데 이건 무슨 날벼락이 하는, 아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신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채모라고 통칭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모 대부분을 제거, 즉 제모를 한 상태라서 다리털이라고 경찰이 콕 집어 얘기하는 이유는 채모는 신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느 부위에서 결정적인 양성 반응이 나왔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다리털이라고, 물론 시청자분들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다리털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으로 일단 보여요. 거기서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
애초에는 황하나랑 대질신문 하려고 했는데 뭐 대질신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굳이 이제 대지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뭐 황하나 씨가 원치도 않을 것이며 네. 일단은 대지를 해서 확인할 게 없는 게 네. 일단 지금 국가수 결과 이게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필로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 뭐 증거가 나왔는데 굳이 그거를 다시 대지를 하면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러네요. 지금 대지를 할 만한 사안들은 이미 다 입증이 됐습니다. CCTV로 동선이 다 확인이 됐고 아하. 그래서 황하나 씨와 이별을 한 이후에도 연초까지 어떻게 만나서 둘이서 이제 황하나 씨 진술에 따르면 마약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네. 이제는 황하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이제 박유천 씨가 직접 이제 마약 거래 계좌로 추정되는 이 계좌에다가 입금한 장면도 CCTV에 잡혀 있고 아하.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가지고 가는 아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품이죠. 네. 그런 이제 장면까지 다 잡혀 있어서 결국은 동선 뭐 여러 가지 그 물품을 거래한 정황 네. 계좌 그리고는 지금 이제 마약 양성 반응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송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여러분들의 분노가 더 커지실 거예요. 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청했어요, 기자회견을.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저 때만 해도요, 이 썼던 단어가 보면은 뭐 결단코, 그리고 뭐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 절박함.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그래, 아닐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닐겠지라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최명규 원장님?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밀려서 한 기자회견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계속 소속사나 그런 경우에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소속사에서 이제 강하게 너를 한번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순전히 저희 추정인데 네.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리 마약에 대한 검사를 받아봤을 수도 있어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 대한 검사 같은 게 음성으로 나왔고 본인이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흔히 채취하는 부위의 채모에서는 음성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또 다른 채모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도 있으나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저렇게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한 자신한테 나중에 여론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 가능성은 저 당시에 경찰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었나에 대해서 오판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황하나 씨의 증언밖에 증거가 없다고 오판을 하고 네. 본인이 강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나름대로 경찰의 여론의 압박을 갖다 제시하게 되면은 네. 그냥 어떤 그 수사라 구속되는 거를 갖다 미루면서 뭔가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가장 나쁜 생각인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본인이 인기로 수입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수입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해외 팬들은 그렇게 조금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팬들도 만약에 중국의 어떤 배우가 뭐 탈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나라에 탈세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은 전부 다 본인이 포기하더라도 네. 저렇게 해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하고 나서 네. 외국에 가서 난 굉장히 억울하다고 활동하게 되면은 본인을 또 피해자 위치에 놓으면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본인이 하면서 아하. 뭔가 그거를 뒀을 수도 있어요. 참 우리 최명기 원장님 참 대단하신 게요. 어떻게 그 순간에 4가지 이유가 다 떠오르서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유천이라는 사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제모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관련했던 그 발언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하면서 거의 탈색을 해본 적이 없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부분 탈색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솔로 정규 앨범이기도 했고 좀 최대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가장 컸었고 원체 제가 검정색 머리를 좋아하는데 또 이게 또 한 번 염색을 하니까 계속 염색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색깔 바꿔보고 싶고 준수가 살짝 이해도 가고. 저 때가 2월이니까요. 저 때가 이제 나름대로 박유천 씨의 입장에서는 그 성폭행 혐의 네 건 무고로 다 이제 풀려나고 그리고 올 초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올 1월 달인가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인터뷰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저 당시에는 표정도 밝고 뭐 의욕도 보였겠죠?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어제 이 양성 반응 나왔다는 보도 이후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과학 수사를 너무 무시했다, 안이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 나온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요. 마약 검사에서 최장 1년 전에 했던 마약도 다 밝힐 수 있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사설 이런 데서 자신이 검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네.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저런 어떤 탈색이나 염색 또 제모를 통해서 마약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담당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증거 인멸한 적 없다. 콘서트 때문에 제모를 한 거지. 그리고 제모 안 한 다리에서 목은 엄청 많이 가져갔다. 저게 아마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하. 거기 다 있습니다. 했으면. 안 했으면 없을 거고 했으면 그 다리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채모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마 변호사는 이 박유천 변호사 입장에서는 믿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만약 했는데 그걸 뽑아갔다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고 그 많이 가져간 채모 중에 일부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 박유천 씨의 행동 태도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수정 교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찰이 어제 이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어제 23일이죠.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다고 밝힌 건 19일 날 이미 통보 받았대요. 19일 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일 날 박유천을 한 번 더 불렀는데 그때도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부인했대요. 그 모습 보면서 경찰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일종의 그 담당 형사하고 박유천 사이에 일종의 경쟁 구도 같은 게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경찰에서 처음에 간이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유천 쪽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이거 봐 안 나오잖아. 그러면서 사실은 뭐 들락날락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네. 아주 당당한 척 이렇게 하는 게 경찰로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이런 동선이나 이런 파악은 다 해놨는데 네. 하나도 시인을 안 하니까 네. 결국에는 아마도 다시 한번 일종의 이제 죄질에 대한 확인이죠. 네가 얼마나 악성이냐. 이렇게 다 들이대는데도 자백을 안 할래 하는 네. 게 이제 아마도 이제 19일 날 국가수 검사 결과 받고 나서 네. 그리고는 다시 한번 22일 날 부른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도 네. 이제 뭐 국가수 결과는 덮어놓고 요걸 네. 숨겨놓고 네. 동선 자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도 자백을 안 할래 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제 아하. 부인을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 지금 19일 국가수 결과를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이렇게 염색하고 탈색하고 뭐 제모하고 결국은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박유천의 나중에 피고인으로서의 죄질 판단에 아하.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역할을 그럴 수 하게 될 있겠군요. 겁니다. 네. 자, 박유천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총 3차례 경찰에 출석했는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그 3차례 출석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돈은 어디다 입금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하나 씨한테 할 말씀 못 드려요.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황하나 씨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세요? 마약 구매만 투약은 안 하셨던 입장인가요? 제가 이 화면이 왜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3차 때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1, 2차 때와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때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하나 씨한테 할 말씀 못 드려요.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황하나 씨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세요? 마약 구매만 투약은 안 하셨던 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 씨한테 할 말씀 못 드려요.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네. 황하나 씨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세요?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여러분들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요. 장희영 교수님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본 파악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본인이 이제 부인을 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지금 세 번째 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슨 건들건들한 건달들처럼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찔러 넣고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아하. 아마도 요 이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 방송국 기자가 그 1차, 2차 출석했을 때 박유천 씨의 손등에 어떤 주사바늘 같은 자국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아하. 물론 박유천 씨는 해당 언론사에 고소를 하겠다 이런 그랬죠?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얼핏 봐도 손을 저렇게 찔러놓고 온다라는 게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저는 좀 건방진 모습을 왜 보일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손등에 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등에 뭐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지금은 정밀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여러 가지를 물론 박유천 씨는 저 당시에 몰랐죠. 국가수 결과가 이미 나왔을 거라는 걸 모르고 3차 출석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을 좀 사리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님 앞서 예. 이제 장영 교수님 설명하시지만 앞서 그 손등에 무슨 멍자국 관련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유천 씨는 그 변호사는 그거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전제 조건이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했는 것처럼 보도한 게 잘못됐다라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어쨌든 양성 반응이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성립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변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약 사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하. 안 했다면 안 했고 추궁할 수가 없어요. 의뢰인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거예요. 수밖에 없고 추궁을 계속 하다가도 안 했다면 안 한 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고 아마 이 담당 변호사 같은 경우도 박유천 씨 말을 100% 아니면 어느 정도 신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회견부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리고 제목 한금 뽑아갔다 그 얘기 다 보면 변호사도 좀 입장이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주고 믿었던 팬들도 이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한 만큼의 배신감과 이런 게 당연히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박유천 씨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유천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여러 뉴스의 이슈가 됐을 때에도 우리는 그를 믿는다. 예전에 성 관련된 술집 이야기 나왔을 때 여성들 관련된 나왔을 때 매번 그를 지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박유천 팬카페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인데요. 네. 우리는 박유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그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왔다. 저는 늘 이란 단어가 상당히 강하게 다가왔었고 그러나 결국 이번에 그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겠죠. 네. 심지어는 그의 간절한 호소를 믿고 우리가 지지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지만 그랬죠, 맞아요. 또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응원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먼저 박유천 씨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오히려 더 강력한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하, 일단 이런 지경까지 왔고요.
박유천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모레입니다. 금요일 날 영장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은 오후 2시 반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